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교대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권정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장애 학생을 위한 학습 공간 디자인이 왜 필요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원격 교육 요즘 많이 하죠. 그다음에 게임 기반 교육, 박물관, 학교, 이 모든 것이 별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자유선택 교육 혹은 비형식 교육, 내적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자, 내적 동기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정말로 재밌어서 하는 교육, 그것이 내적 동기를 이용한 교육입니다. 대부분 외적 동기를 가지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자, 외적 동기란 무엇이냐? 가장 대표적인 외적 동기가 뭐냐면은 시험입니다. 시험을 잘 봐야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를 못하면은 집에 가서 혼나요. 그런 것이 외적 동기입니다. 반면 내적 동기는 내가 이게 정말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깊은 학습은 내적 동기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형식교육 공간, 비형식 교육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현대 교육학에서는 굳이 이 두 가지를 이분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상황인지 이론입니다. 상황인지 이론이란 그 상황 안에 처해 있을 때 가장 잘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형식 교육 공간은 외적 동기를 강조합니다. 교육과정이 있고요. 시험이 있고요. 못하면 혼나고요. 잘하면 상을 받습니다. 동기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밖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교육과정과 시험이 중요시 되고요. 교사 주도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비형식 교육 공간은 내적 동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많이 줍니다. 그러다 보니 학습자 주도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공간은 외적 동기가 강조되는 공간이 아니라 사실 아이들이 스스로 재밌게 학습에 참여하는 그러한 공간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되는 것은 형식 교육 공간이 아니라 비형식 교육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두 가지가 경계가 좀 모호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형식 교육은 학교 안에서의 교육, 비형식 교육은 학교 밖에서의 교육으로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비형식 교육 공간이라는 말보다 자유선택적 공간이라는 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특수교육은 어떤가? 특수교육은 비형식 교육과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굉장히 직접 교수를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외적 동기를 강조하고 행동주의가 강조되는 학문입니다. 그렇다면 장애 학생들은 내적 동기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학습자 주도적일 수 없을까요? 자유선택을 할 수 없습니까? 장애 학생들은 창의적일 수 없습니까? 장애 학생에도 공간은 중요합니다.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 학생들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유선택적 공간은 문제 행동을 줄입니다. 자, 여기 이 자유로운 공간이 있고요. 저쪽에 좀 협소하고 경직된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 공간은 어떤 것들이 있죠? 일단은 넓고요. 그 다음에 창문이 많고 밖에 자연이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다르게 생긴 소파 같이 생긴 의자도 있고요. 뭐 여기 놀이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공간이 많아요. 자, 이런 공간에 있는 아이는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 저쪽 공간은 어떤가요? 협소하고 경직된 공간입니다. 굉장히 불편해 보여요. 자, 이런 공간에서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 어디서 더 많이 일어나냐? 바로 이쪽 공간에서 더 많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 이제 교육학에서는 그냥 단순히 좋대 이런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들은 장애 학생에게 자유선택을 주었을 때 아이가 문제 행동을 얼마나 더 일으키는지 덜 일으키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 것들입니다. 자, 여기 파란색은 문제 행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 초록색은 참여 행동입니다. 보시면은 이 베이스라인은 뭐냐면은 아이에게 자유선택을 주지 않았을 때입니다. 보시면은 문제 행동이 100%예요. 걔를 관찰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 100% 걔는 문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반면 참여 행동, 수업 참여 행동은 거의 0에 가까워요. 이제 인터벤션은 그 아이에게 자유 선택을 주었을 때 아이의 참여 행동과 문제 행동 발생 비율을 봤더니 문제 행동 발생 비율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참여행동 발생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자, 우리가 장애 학생들이 일반 교실에 있기 어려운 이유가 이 장애 학생들이 공부를 못해서도 아니고요. 지적 능력이 낮아서도 아닙니다. 보통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행동 문제예요. 문제 행동을 일으켜요. 이 정서장애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남을 공격하는 행동, 분노 조절을 못하는 행동, 이러한 행동들을 합니다. 자, 이 아이들은 특수교육 교실에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 교실에서 소위 말하는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들이 어떤 것이냐?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행동도 아니고 자는 행동도 아니고 바로 이런 문제 행동입니다. 그런데요, 문제 행동은 말로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 마, 하지 마 해서 걔가 안 할 아이면은 진작에 안 했죠. 네, 말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문제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체벌도 할 수 없죠. 그 아이를 교실 밖으로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의 문제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중재를 할 것이냐? 가장 좋은 방법은 공간을 통해서입니다. 이쪽을 보시면요. 아까 그 자유로운 공간이에요. 이 공간을 보시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져요. 마음만 편한 게 아니라 몸도 편합니다. 이 주의 집중에 있어서 몸이 편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기 내 머리 위에 물이 떨어지고 있다든지 의자가 너무 불편하다든지 여러분 허리가 너무 아프다든지 그러면 지금 집중하실 수 있겠어요? 집중 못합니다. 여기 온도가 너무 덥거나 너무 추워도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체적인 편안함은 우리의 주의 집중에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공간이 주는 신체적인 편안함 또한 정신적인 편안함 이런 것들은 아이들의 학생들의 주의 집중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자, 역시 연구들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이 수많은 연구들이 신체적인 편안함이 아이의 주의 집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학습장애 아이인 것 같아요. 보통 학습장애 아이들이 ADHD도 같이 갖고 있고요. 난독증, 쓰기장애 같이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 칸은 신체적으로 불편한 의자에 앉아 있을 때고요. 여기 두 번째는 신체적으로 편한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아이가 자리에 앉아 있는 빈도를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좋은 의자, 편안한 의자, 자기가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자리에 앉아 있는 빈도가 거의 100%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은 절반밖에 안 되고요. 심지어 점점 내려가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쓰기를 한번 보실게요. 보통 이 아이는 쓰기장애를 같이 갖고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 쓰기장애는 뭐냐면은 글씨를 쓰는데 글씨를 너무너무 못 써서 다른 사람이 읽어볼 수가 없게 쓰는 거예요. 자, 이 아이의 쓰기를 봤을 때 자기가 싫어하는 의자, 좀 불편한 의자에 앉았을 때는 그 아이가 쓴 단어 중에 읽을 수 있는 가독 가능한 단어가 요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점선이 평균이에요. 그 학급 아이들의 평균이라고 하면은 이 아이는 평균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좋아하는 의자, 편안한 의자에 앉았을 때는 훨씬 이 아이가 쓴 단어를 읽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어요. 글씨를 잘 썼고 이때는 글씨를 못 썼던 거예요. 자, 이렇게 신체적인 편안함이 주의 집중뿐 아니라 글씨 쓰기, 글씨가 얼마나 예쁘냐에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네, 세 번째, 자유선택적 공간은 내적 동기를 두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 많이 보셨죠? 길거리에 조그만 아이가 한밤중에 길거리에 나와서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아이라고 해요. 자, 이 아이는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일까요? 싫어하는 아이일까요? 이 아이는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내적 동기가 충만한 아이예요. 얘는 어떤 환경에 내놔도 얘는 공부를 할 아이예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저쪽 아이 같아요. 어떠냐 하면은 내적 동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누가 문 열고 들어왔다. 그럼 거기 쳐다보고, 누가 뭐 먹는 소리 들린다? 자기 가서 참견하고, 누가 테레비 켰다? 가서 테레비 소리 듣고선 따라가서 자기도 테레비 보고, 주변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 두 아이 중에 누가 더 공간이 중요한 아이일까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공부에 대한,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가 부족한 아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시설들, 다른 기관들에서는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딘지 혹시 한번 추측해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여기 뭐 이렇게 방들도 있고요. 카페라고 써 있기도 하고요. 굉장히 컬러풀해요. 여기 보시면은 비행기도 보이고요. 무대도 있고요. 위에 비행기가 또 걸려 있어요. 철사로 만든 비행기가, 거대한 비행기가 걸려 있습니다. 자, 이 공간은 보시면은 실내에 미끄럼틀이 있고요. 뭐 이렇게 옛날 동네처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공간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공간일까요?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세 개의 공간은 모두 종교시설입니다. 미국의 개신교 교회예요. 자, 종교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교육입니다. 그런데 종교시설은 어때요? 시험 볼 수 있어요? 시험 못 봐요. 교육과정 강제할 수 있어요? 못 해요. 종교시설은 완전히 개인의 내적 동기에만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 어느 것도 강제할 수가 없는 곳이 종교시설입니다. 이런 데서 신앙생활을 예를 들면 오래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실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그곳이 뭐 지하이든 다 쓰러져가는 집이든 이렇게 좋은 시설이든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초신자, 처음 믿는 사람, 초보자 이런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런 곳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박물관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성경박물관이에요. 처음에 여기 온 사람들이 내적 동기를 갖고 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강제로 끌려왔을 수도 있어요. 아는 사람에 의해서, 부모님에 의해서. 그런데 일단 여기 왔다. 그러면 이곳에서 모든 관람자들이 이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이곳에서 최대한 많이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내적 동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냐? 오로지 공간과 전시를 이용해서 합니다. 디즈니랜드처럼 되어 있어요. 정말 디즈니랜드처럼 줄 서서 들어가고요. 모든 것이 체험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미국의 항공우주박물관입니다. 요 왼쪽 두 개는 스미소니언, DC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이고요. 이쪽 오른쪽 두 개는 플로리다 나사 센터에 우주선 쏘아 올리는 그 센터에 있는 박물관이에요. 자, 항공우주박물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죠? 그 우주선 빼면 사실 그렇게 재밌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용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 박물관 가면 이제 설명을 읽잖아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다른 박물관들은 설명을 읽어보면은 대충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항공우주박물관은요, 가면은 다 물리학과 수학 공식들이 쓰여 있는데요. 정말 단 한 글자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박물관들은 계속해서 관람자들을 끌어모아야 되고 그 관람자들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선생님이 가르쳐 줄 수 없죠. 시험 볼 수 없어요. 교육과정 없어요. 어떻게 하냐? 전시와 공간을 통해서 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종교시설과 박물관의 공통점은 학습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오로지 내적 동기에 의존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를 고려해야 됩니다. 박물관이든 종교시설이든 유아부터 노인까지 오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부터 그 분야의 전문가까지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이 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 개별화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 개별화 교육은 특수교육의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모든 사람 하나하나 붙잡아 놓고 개별화 교육 시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 공간, 플렉시블한 공간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전시를 통해서 합니다. 특히 초보자와 저성취자를 배려하는 곳이 종교시설과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아동, 저성취아동, 취약계층 아동 교육의 공간의 디자인에 있어서 이 종교시설과 박물관은 굉장히 큰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자유선택적 공간은 창의성을 높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린이 많아요. 녹색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로운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연구에 의하면은 자연적인 그리너리가 많을 때 우리는 심리적으로 훨씬 자유롭다고 느낀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쪽 공간을 보시면은 여기는 책상 의자가 일렬로 나열되어 있고요. 다 직선적이고요. 협소하고 경직된 공간인데 그래서 우리는 경직된 심리를 갖게 됩니다. 인간은요, 내가 속해 있는 이 공간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이 공간이 넓고 크면은 나의 생각도 넓고 커집니다. 이 공간이
좁고 협소하면 나의 생각도 같이 좁고 협소해집니다. 이것은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어떤 것들이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런 연구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그 연구를 다 모아서 메타 연구를 한 것입니다. 보시면은 뭐 사운드, 컬러, 조명, 템퍼처, 기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냄새도 들어가 있어요. 재밌죠? 냄새조차도 사람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외에 뭐 식물, 장비, 창문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공간의 사이즈, 그 다음에 얼마나 복잡성을 띄었느냐, 프라이버시가 있느냐, 얼마나 유연하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휴식 공간, 그 다음에 내가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공간, 내가 몸을 식힐 수 있는 공간과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공간이어서 좀 분리를 해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들 스페이스가 있어요. 여기 낙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창의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말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시애틀에 있는 아마존 사무실입니다. 스피어스라고 불러요. 여기 보시면은 다 직선적인 건물들 한가운데에 곡선 건물도 아니고 구로 된 건물이 있습니다. 이 내부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커피숍도 아니고요. 리셉션도 아닙니다. 여기 아마존 직원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아마존 직원들은 자기 정해진 데스크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와서 매일같이 다른 자리에 앉아서 일해요. 그리고 집에 갈 때 자기 짐 락커에 넣어놓고 갑니다. 직원들에게 자유 선택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실제로 그 안에서 자기 앉는 자리까지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우리 교육으로 치면은 그러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구글의 공간인데요. 여기 스위스 찌리, 여기 왼쪽 두 개는 스위스 찌리에 있는 공간입니다. 보시면은 놀이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 놀이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고 몸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웃고 하는 그런 것들이 창의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 암스테르담에 있는 구글 오피스입니다. 이제 일할 수 있는 뒤에 데스크도 보이는데 여기 가서 일해도 되는 거예요. 캠핑 온 그런 기분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구글 오피스예요. 역시 다양한 시팅이 있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자, 창의성. 그런데 장애학생도 창의성이 중요한가요? 그거 너무 사치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장애아이들에게도 창의성 중요할까요? 네, 중요합니다. 장애가 심해도요, 창의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기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자기 표현은 말로 합니다. 언어로 해요. 장애가 심한 경우 언어로 자기 표현이 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든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창의성 교육을 통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직업교육. 직업교육에 있어서도 창의성 굉장히 중요해요. 심지어 우리 장애아이들이요, 바리스타 훈련 많이 받거든요. 커피 한 잔을 만들 때도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자, 통합은 우리가 장애아이들을 분리시킬 것이냐, 일반 아이들과 같이 섞어서 교육시킬 것이냐, 이것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많기는 한데, 일반 아이들이 수학 정석 풀고 있는데 우리 지적장애 아이들 데려가서 수학 정석 풀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통합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통합을 할 것인가, 창의성 교육을 통해서 통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창의성이 학습 능력이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아이들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내가 창의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믿음, creativity efficacy라고 해요. 나는 창의적이야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자, 그것이 높은 아이일수록 제가 여기 빨간 줄 쳐놓은 것이 효과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보시면은 나는 창의성이 높은 사람이다 라고 보고한 아이들일수록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읽기도 잘하고 사회도 잘해요. 대학에 갈 가능성도 높아요. 그 다음에 집에 오면은 숙제도 더 열심히 하고요. 숙제 다 끝난 다음에는 시키지 않은 공부도 더 해요. 그 다음에 스포츠팀이나 무슨 연극팀에서 활동할 가능성도 훨씬 높고요. 그 다음에 게임이나 TV를 할 가능성은 훨씬 낮다고 보고가 됩니다. 이 아이들이 실제로 창의성이 높은 아이들이냐? 그 연구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가 창의성이 높다고 믿는 자기보고식 그런 설문이었어요. 우리 장애아이들도 학습된 무기력이 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너 틀렸어, 잘못했어, 이렇게 저렇게. 주변에서 너무 선생님, 부모,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라고만 시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자기가 창의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해요. 자기 효능감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아이의 학습 능력보다 더 낮은 학습 성취도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째, 매력적인 것이 더 사용하기 쉽다. 이것은 인터랙션 사이언스의 가장 기초 원리입니다. 자, 여기 차가 2대가 있는데요. 한쪽 차는 좀 더러워요. 그리고 똑같은 차인데 이쪽 차는 깨끗해요. 여러분, 더러운 차가 더 운전하기 쉬워 보이나요? 깨끗한 차가 더 운전하기 쉬워 보이나요? 네,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깨끗한 차가 운전하기 더 쉬워 보인다고 합니다. 노암 트락스키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어떤 일본 사람이 원래 처음에 연구를 했는데 똑같은 ATM 기계예요. 근데 하나는 좀 못생긴 ATM 기계고 하나는 좀 디자인이 잘 된 ATM 기계예요. 기능은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디자인이 좀 어글리한 이 ATM 기계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요. 반면 디자인이 잘 된 ATM 기계는 사용하기 훨씬 쉽다고 느껴요. 기능은 똑같은데. 그래서 그 연구를 보고 이 사람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연구를 다시 해봐야겠다 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연구를 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기능은 같지만 신미성이 다른 제품의 사용성 비교 연구 결과 사용자들은 이 디자인이 예쁠 때 그 기계가 오류를 내도 그것에 대해서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이 훨씬 길어져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훨씬 더 창의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낸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신미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함에 대해 더 많이 참게 만들고 유연하고 창의적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계 그 자체 기능성의 디자인을 바꿀 수도 있지만 겉모습, 신미성을 높이는 방법으로도 우리가 사용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장애 학생들은 그런 거 과연 알아볼까요? 지적 능력이 낮은데 예쁜 것과 예쁘지 않은 것을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알아봅니다. 제가 게임 개발 연구를 했었잖아요. 장애 아이들도요, 매력적인 디자인을 선호합니다. 자, 우리 장애 아이들 위해서 만든 게임들이요, 되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게임만 하다가 아이들에게 저희가 이제 전문가, 이거는 연구용으로 개발한 게임이에요. 상용화 되진 않았고요. 연구용으로 개발한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정말 전문적인 디자인의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요, 장애가 사라져요. 게임을 주면요, 갑자기 일반 아이들과 똑같이 집중을 해요. 얘가 1분도 집중을 못하던 아이였는데 좋은 디자인의 게임을 주면은 30분 동안 놓지를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3년을 해도 외우지 못했던 거를 30분을 게임을 하면은 바로 외웁니다. 게임 자체의 특성도 있지만 디자인도 이 아이들에게 매력적인 것이 학습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장애 학생을 위한 디자인은 어때야 할까요? 자, 특수교육의 가장 핵심은 개별화입니다. 모든 애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특수교육은 선생님 한 명에 아이가 3명, 4명, 많아요. 6명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그 아이 한 명 한 명을 다 따로따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경직된 공간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개별화 교육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공간 디자인을 통해서입니다. 공간에 유연성을 두는 거예요. 자기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자, 특수교육에서 또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최소 제한 환경입니다. 최소 제한 환경이란 무엇이냐면은 그 아이가 문제 행동을 일으켜요. 막 책상을 두드려요. 그러면 걔를 의자에 묶어놓기보다는 걔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책을 준다든지 재미있는 게임을 같이 해준다든지 아니면 아예 나가서 뛰어놀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물리적으로 그 아이를 훨씬 덜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조성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특수교육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결정의 원리가 있습니다. 장애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서 하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는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니까 내가 대신 결정해 줄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결정하는 능력이 떨어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빽빽한 교실에서는 그 아이가 하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일어서도 안 되고 돌아다녀도 안 되고 떠들어도 안 되고 룰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룰이 너무 많은 환경, 경직된 환경에서는 자기결정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유연한 공간, 자유선택적 공간에서는 그 아이가 자기의 일상적인 삶 안에서 자유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교육의 빅 이슈가 뭐냐? 분리냐 통합이냐? 장애아이들 따로 특수학교에서 교육해야 되느냐? 특수학급이랑 일반 학급에서 같이 통합시켜 교육해야 되느냐? 이것은 지금까지도 논란거리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통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이들이 학교 졸업하고 사회로 나갔을 때에는 결국에는 다 섞여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어렸을 때 분리시키는 것보다는 통합시켜서 어렸을 때부터 통합시켜서 교육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수학교든 특수학급이든 일반 학교든 공간 디자인을 할 때 자꾸 분리시키는 공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간 디자인을 할 때에도 장애 아이들과 일반 아이들이 같이 통합돼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거기에 있고 싶게 만드는 그러한 디자인이 사회적인 통합을 촉진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장애는 절대적인 것이냐,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나 시대에 따라서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중에 안경을 쓴 사람이 있어요. 안경이 개발되기 전에는 우리 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시각장애였어요. 그런데 안경이 개발된 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시각장애가 아닙니다. 학교가 있기 전에는 학습장애도 없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 환경, 사회, 학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린이집이랑 유치원 교육을 하는 것 중에 숲교육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발도르프 교육 혹은 숲교육. 이런 데에서는 교실 안에서만 교육시키지 않고요. 매일같이 밖에 나가서 애들을 교육시켜요. 자, 그런 환경에서는 경도자폐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기관에서 아예 그 아이가 자폐라는 것도 알지 못할 정도로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밖에 나가면요, 경도자폐 아이들은요, 자폐 성향조차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경직된 공간, 좁은 공간에 아이들이 많이 있고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 드러나고 그 아이의 특이성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환경에 따라서 그 아이가 장애냐 아니냐가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사람이 템플 그랜딘이에요. 이 사람이 소 농장에서 일하다가 소를 이렇게 쪼여주는 기계에 들어갔더니 그 기계가 나를 편안하게 해준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이 허구하는 건 싫은데 기계가 날 허구해주는 건 좋아요. 그래서 자기 기숙사방에 이런 기계를 만들어 놓고 자기 자신을 허구해주는 허구 머신을 만들어 놨어요. 그랬다가 쫓겨났어요. 여러 번을 쫓겨났어요. 자, 쫓겨난 이유는 무엇이냐? 사회적으로 굉장히 혐오적인 물건처럼 비춰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한 거예요. 템플 그랜딘이 만든 그 기계를 좀 더 혐오적이지 않게 만든 것이 바로 이 기구입니다. 실제로 많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일반 아이들은 이런 데 잘 안 들어가요. 잘 사용하지 않는 기계죠. 자, 그래서 더 좋은 디자인이 무엇이냐? 이런 디자인이에요. 자, 이런 디자인은 보면은 저도 들어가 보고 싶어요. 저거 뭐지? 되게 편안하게 생겼는데? 나도 저기서 한번 자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사회적인 낙인을 최소화하고 장애아이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초대하는 그러한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입니다. 자, 이것은 제주도에 있는 브랭섬홀 학교입니다. 제가 가봤던 수많은 학교 중에 굉장히 가장 좋은 디자인을 한 학교 중에 하나였어요. 자, 여기 보시면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그리고 이 학교는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겼는데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감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학교 자체 교육 철학도 커뮤니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요. 이 학교는 특수학급은 따로 없습니다. 사립학교라서.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 정서장애나 ADHD나 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굉장히 수용적이고 개방적인 공간에서는 쟤 장애야, 쟤 이상해, 쟤 문제 있어 라고 다른 아이들이 컴플레인을 할 확률이 훨씬 줄어듭니다. 자, 이것도 브랭섬홀의 교실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이들이 자유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놀이도 할 수가 있고요. 시각적인 그러한 촉진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센서리 그러한 요소들도 넣어놨습니다. 자, 이것은 미국 미네소타에 있는 몬테소리 학교예요. 보시면은 문이 2개가 있어요. 자, 이게 아이들이 드나드는 문이고요. 이건 선생님 드나드는 문인데요. 사실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재밌잖아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학습에 있어서의 재미는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예요. 근데 그 재미가 꼭 선생님의 말이나 교육과정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통해서도 구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몬테소리 교실인데요. 보시면요. 모든 아이들이 한꺼번에 앉아서 수업받을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습니다.
학생 수만큼 책상과 의자가 있지가 않아요. 아예. 모든 아이들이 자기가 와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합니다. 자기 교육과정을 자기가 골라서 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자, 이번에는 분수를 배우겠어요. 분수 배우고 싶은 사람 딸랑딸랑 하면은 분수를 배우고 싶은 아이들이 옵니다. 보시면 놀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여기 지금 가려서 안 보이지만 여러 작은 동물들도 키우고 있습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교육과정 안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며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유선택적인 공간은 문제행동을 줄이고 내적 동기를 두드리고 주의력을 높이고 창의성을 높이고 사용하기가 더 쉽습니다. 이러한 공간은 특수교육의 기본적인 원리인 개별화, 최소 제한 환경, 자기결정, 통합적, 사회적 낙인 최소화 등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간은 기온과 비슷합니다. 경직된 교실은 겨울처럼 추운 공간과 같습니다. 경직된 교실에서 계속 학생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없애기 위해서 중재를 하는 것은 마치 추운 방에 아이를 놔두고 너 왜 콧물 흘리니, 왜 기침하니 하면서 약을 먹이는 거랑 똑같아요. 자유로운 공간, 자유선택이 가능한 교실은 따뜻한 방과 같습니다. 그 공간 자체로 그 아이의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 정말 그 아이에게 필요한 중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